인류를 멸망시킬 핵전쟁 공포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핵 공격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을 중심에 둔 양대 진영의 냉전은 전 세계인들을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집집마다 핵전쟁을 대비한 방공호를 마련하고 수시로 긴급 대피 훈련을 했을 정도입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는 정말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 직전까지 갔었던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몰렸지만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고 냉전 종식 후 세계는 핵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의 대한민국은 어째서인지 핵무기의 그늘에서 한기를 느끼는 중입니다. 바로 북한 때문인데요. 북한은 현재 200여 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지근거리에 있는 한국을 향해 핵공격을 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무작정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언제든 한국과 무력 충돌의 위험이 있는 중국은 현재 400기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10년 이내에 1500기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강구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책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유보하고 이번 시간에는 한반도와 그 주변을 둘러싼 핵무기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인도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월러스 크렉슨 전 차관보는 미국에 의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받았던 한국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애초에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INF 조약에 중국은 가입하지도 않았었고 러시아도 협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에 두 국가와 마주하고 있는 한국만 발목에 족쇄를 차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한반도 내에만 한정되게 만들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인 버나드 샴포는 한국은 한반도 방위를 위해 북한만이 아니라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모색할 권리가 있으며 특히 패권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미사일 지침을 더 빨리 해제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군사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우주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경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워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이러한 분석과 지적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직 공허한 외침에 머물고 있는 수준인 반면 북한은 제3상인양 핵무기를 개발하고 ICBM 시험 발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7월 그리고 12월까지 지난해 북한이 화성 18형 ICBM을 발사한 건 3번이나 됩니다. 특히 마지막엔 최대 정점 고도 6518.2km까지 상승하며 73분 35초간 12.3km를 비행, 동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하기까지 했는데요. 북한이 시험 발사가 아닌 발사 훈련이라 표현한 점, 발사 이유가 지난 15일 한미 핵협의 그룹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핵작전 연습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데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북한의 ICBM은 이제 가장 중요한 3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입니다. ICBM, 다시 말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그야말로 현대 기술의 집약체나 다름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단계 로켓, 클러스터링, 그리고 장거리 비행 기술에 이어 최소 5,500km를 비행하는 동안 자세 제어, 정밀 유도 조종 기술, 대기권 재진입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ICBM의 재진입체, 통칭 PBV는 핵탄두와 기폭 장치가 들어있는 원뿔 모양의 탄두부로서 ICBM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보통 ICBM의 맨 상층 부인 탄두부에 장착되는데요. 일단 지상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충격으로부터 탄두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만약 PBV가 제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ICBM의 탄두, 다시 말해 핵이든 재래식 폭약이든 탄착 지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탄두가 폭발해 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왜 전략적으로 최악의 상황인지 두말할 것도 없는데요. ICBM은 대량살 상무기의 대표격인 무기 체계입니다. 만에 하나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라 하더라도 동맹관계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극단적인 최후의 방법인데요. 하물며 북한의 경우 공격을 위해 ICBM을 발사하는 그 즉시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의 총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잘해봐야 동기어진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없는 최악의 수인데요. 그런데 PBV가 탄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탄두가 공중에서 폭발하는 바람에 목표물에 별다른 피해도 주지 못한 채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공적이 되는 꼴입니다. 문제는 이 PBV 기술을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ICBM의 PBV는 우주 궤도까지 상승했다가 음속의 20에서 30배가 넘는 속도로 다시 대기권에 진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PBV의 외부 온도는 최고 섭씨 8000도까지 급상승하는데요. 강철의 녹는 점이 대략 섭씨 1538도고 텅스텐의 녹는 점도 고작 섭씨 3240도에 불과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PBV는 대기층의 마찰로 인한 엄청난 외력도 버텨내야 합니다. 따라서 ICBM의 가장 핵심 기술은 PBV가 이런 극한 환경을 극복하고 탄두를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PBV 기술만 완성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미사일 기술이 발달한 만큼 방공체계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만약 북한이 이 PBV와 아울러 개별 유도 다탄두 재진입체 일명 미르브 기술을 확보하는 데까지 성공했다면 미사일 요격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현재 미르브는 미국을 필두로 영국, 중국 등 주요핵 강대국들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게 폴라리스 A3에 이어 1970년 미국이 세계 최초로 전력화한 미르브 미니트맨 3입니다. 특히 이 미르브 기술은 차츰 개별 탄두의 높은 파괴력과 정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드 타깃 살상 능력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은 액체연료 ICBM에서 SLBM으로 그리고 고체연료 ICBM에서 다탄두 미르브 순으로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북한 역시 어떻게든 이 자리에 대가리라도 끼워 넣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만큼 미르브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르브는 개별 탄두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려워서 상대방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약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발사 차량의 수를 늘리지 않고도 하나의 미사일에 다수의 탄두를 탑재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만큼 입맛이 당길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미르브의 한계 역시 명확합니다. 미르브는 동시에 여러 개의 탄두가 제각기 다른 목표물을 향해 재진입하는 만큼 개별 탄두의 정확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으로는 단시간에 미르브 기술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무조건 얕잡아보고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개발에 성공해서 이 같은 다탄두 ICBM이 대기권 재진입 직전에 자탄들이 분리된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미사일 요격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ICBM이 외기권에서 날아오는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성공률이 낮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발사 징후가 분명하고 실행이 임박한 순간 그 직전에 발사장치 등을 무력화하든가 아니면 미사일 자체를 파괴하는 선제 타격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은 고체연료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해당 발사체가 추락할 예상 좌표가 무려 발사 지점에서 8,000km가 넘게 떨어진 뉴질랜드 북쪽 해역이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14시에서 17시 사이에 제주도 남해상에서 발사된 발사체는 정상적으로 발사되었을 경우 1단 로켓의 잔해는 필리핀 해상에 그리고 2단 로켓의 잔해는 뉴질랜드 북쪽 해상에 낙하될 것이라고 예상됐습니다. 이는 해당 발사체가 최소 8,0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소식을 접한 중국과 북한은 대한민국이 결국 ICBM을 개발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체연료 로켓이 군사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활용하기가 매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연료를 충전한 상태로 보관이 가능해 적의 도발이 있을 시 즉각 대응 발사가 가능하고 상태가 안정적이기에 텔로 이동하여 사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개발 및 생산비가 훨씬 저렴하여 대량 생산에 용이하고 필요한 관리 인원도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대부분의 미사일은
고체 연료로 제작되고 있어 이번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도 ICBM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거리 2000km 정도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정도만 보유하고 있으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내륙까지 타격 가능한 한국에서 굳이 8000km급 ICBM까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탄도미사일들만으로는 중국의 위협을 완전히 무력화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이 직접 한반도 영해를 포위하지 않고 한국 탄도미사일의 사정권 밖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무역 항로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전쟁을 하는 것만큼이나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을 억제하고 해상 무역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바로 ICBM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ICBM과 같은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대함 전략은 미국에서도 연구되고 있는 방안입니다. 대함 탄도미사일은 통상적인 미사일을 뛰어넘는 운동 에너지를 활용해 항공모함을 단 한 발로 격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정된 목표물이 아닌 계속해서 움직이는 항공모함, 그것도 호위함들의 방공망을 뚫고 정확히 명중시켜야 하기에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받았었지만 과거보다 탄도미사일의 정밀성이 훨씬 높아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중국 항모전단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탄도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지난번 고체연료 발사체를 포함해 각종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매우 빠른 속도로 늘려나가고 있는 것도 중국 해군의 우위를 단번에 뒤집기 위한 조커 카드를 손에 넣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하나라도 더 많은 공격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제역학 관계에서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군사적인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라는 골칫덩어리 때문에 한국은 안보 불안에 놓여 있습니다. 실질적 위험만큼 리스크가 큰 것이 불안인데요.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러시아산 대중교통과 렌터카를 이용하던 대한민국이 드디어 누리호라는 자차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배를 뜨는 사이 중국과 일본에선 우리가 만든 차가 평범한 SUV나 세단이 아니라 전장을 씹어먹기 위해 만들어진 경장갑 전술 차량이 아니냐며 딴지를 걸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들은 누리호의 성공 자체를 ICBM 개발을 위한 과정의 전 단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리호의 스펙이 평범한 우주발사체라 보기엔 미국이나 러시아 등 군사대국의 초기형 ICBM과 놀랍도록 유사하기 때문인데요. 누리호에서 획득한 데이터와 기술로 ICBM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그들의 의심과 불안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누리호의 3차 발사 성공을 지켜본 해외의 반응과 함께 ICBM 논란을 종결지어보겠습니다. 1차 발사는 위성모사체였고 2차 땐 성능 검증을 위한 위성이었다면 이번 3차야말로 실용위성을 탑재한 실전 발사였는데요.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록될 영광의 순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는 우리는 파괴적인 기술 개발에 관심이 많다라는 다소 의아하면서도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누리호의 3차 발사 성공 후 다소 흥분된 분위기의 브리핑이었으며 발언 의도 자체도 틀에 얽매이지 않은 파격적인 기술 개발 시도를 하겠다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셈이 많은 주변국의 오해와 시기를 사기엔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갑자기 세계 굴지의 방산업체로 떠오른 하나의 존재도 눈에 가시인데다 이 회사의 주력 업종이 방위산업뿐 아니라 우주개발 전반에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자꾸 신경이 쓰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ICBM 논란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북한도 갖고 있다는 ICBM 기술 아직 대한민국엔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누리호가 갑자기 군용 미사일로 변신할 거라는 그들만의 상상은 더욱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대한민국 간에는 분명한 차이와 격차가 존재하는데요. 북한 미사일의 핵심 기술은 우크라이나산인데 반해 우리는 자체 기술력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육상 단거리 100m와 200m는 분명 다른 종목이지만 정상급 수준의 100m 선수가 200m에 적응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으로 우리가 아직 시작을 안 했을 뿐 기반 기술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언제든 필요에 의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북한은 기념열병식에서 신형 ICBM 화성 17형을 우리 보란 듯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전 미사일보다 더 크고 길어진 화성 17형의 생김새에 우리 군은 물론 미국까지 크게 놀랐습니다. 화성 17형이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탄두를 탑재하는 다탄두 핵탄도 미사일인 MIRV이기 때문인데요. 다탄두 각계 목표 재도립체를 뜻하는 MIRV는 하나의 탄두가 목표를 향해 낙하하는 기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달리 궤도에 안착한 탄두부에서 8에서 10개의 재도립체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방향에 있는 전혀 다른 목표를 타격 가능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5월 31일 새벽 일본은 오키나와 현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NHK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인공위성으로 지자체 등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경보 시스템을 통해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사실 미사일이나 우주 발사체는 각도의 조절에만 차이가 있을 뿐 발사 단계에서는 그 목적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군의 합동참모본부에서도 우주 발사체로 추정된다며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 거리를 분석하는 와중에 일본이 일찌감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며 호들갑을 떠는 것은 갈수록 강력해지는 북한과 한국의 미사일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북한의 발사체가 자신들의 머리 위로 지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으며 MIRV의 경우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국들의 방위 기술로도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것인데요. 하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북한이 MIRV를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차례의 대륙간 탄도탄 시험 발사에서 단일 탄두조차 제대로 재도립시키지 못했으며 3월 16일 3차 시험 발사 도중 공중폭발을 일으키는 등 아직까지 불안정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격이 불가능한 무기를 북한이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조차도 누리호 개발로 얻은 기술로 우리도 ICBM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으로 그리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며 엄연히 누리호와 ICBM은 다른 존재입니다. 우선 알아두어야 할 것은 누리호는 액체 추진 로켓이라는 점인데요. 로켓의 연료는 크게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로 나뉩니다. 액체 연료는 추력을 높이는 데 유리하지만 연료 탱크에 장시간 충전할 수 없어 발사 직전에 연료를 채워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언제든 적의 대응, 보복을 위해 신속한 발사가 중요한 군용 미사일은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데요. 우리 군 역시 사거리를 막론하고 보관이 용이하고 관리가 쉬운 고체 연료를 미사일의 연료로 사용합니다.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연료부터 다른 누리호의 기술을 탄도미사일로 전용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보수적인 의견일 뿐 누리호와 초창기 ICBM의 연료체계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 최초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PGM-19 주피터 미사일은 누리호와 마찬가지로 고순도 정제등유인 RP-1과 액체산소를 섞은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개발된 타이탄 ICBM이나 소련의 ICBM들은 장기 보관이 가능한 액체 연료인 하이드라진을 연료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군용 ICBM이라고 하더라도 대중에 많이 알려진 것처럼 액체 연료를 절대 사용하지 말란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액체 추진 ICBM은 탄두만 바꾸면 민간 우주 발사체가 되기도 합니다. 즉, 조금 과감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 우리나라가 ICBM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와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발사 로켓의 연료 계통이 다르더라도 고도 상승 시 필요한 추력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단분리 기술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으니 추진체를 고체로 바꾸고 유도 체계를 약간만 추가하면 현대전에서도 쓸 수 있는 ICBM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일본과 중국은 누리호가 1차와 2차 발사 실험에 성공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성과를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한국의 누리호는 러시아의 기술로 만든 로켓을 사용했을 뿐이며 빌린 기술로는 ICBM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다가 한국의 ICBM 기술을 경계하자고 갑자기 태세를 전환한 것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 역시 한국 누리호의 발사 성공은 ICBM 개발이다라고 단정을 지으며 한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로선 마냥 웃을 수도 그렇다고 울 수도 없어 표정 관리에 상당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한미미사일 사거리 지침에 묶여 우주발사체 개발 역량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지만 아직 일본과 중국의 우주과학 기술과 동등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초창기 누리호의 개발 과정을 돌아보면 우방이면서도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미국 대신 대한민국은 러시아를 파트너 삼아 그들의 로켓으로 우주에 진입했어야 했습니다. 협업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핵심 기술 이전을 꺼리는 러시아의 눈을 피해 러시아 과학자들을 수소문하며 아름아름 기술을 획득했고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24시간 내내 감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연구진은 세계 항공우주 역사에 남을 정도의 단기간에 우주용 75톤급 엔진을 개발할 수 있었고, 이런 개발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5월엔 미국 주도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에도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2024년까지 달에 다시 사람을 착륙시키겠다는 목표로 설립된 거대 프로젝트로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연구진과 항공우주 분야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요. 나사와 작사, ESA는 물론이고 CSA, ASA에 러시아 우주국도 일부 참여하는 등 우주개발 선진국의 주요 기관들이 전부 소속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이 이런 자격을 얻게 된 것 역시 우주 발사체의 국산화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현재 지구에서 우주로 여러 차례 재도립이 가능한 우주선은 미국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드래곤2 뿐입니다. 드래곤2는 높이 6.1m, 직경 3.7m, 중량 4.2톤의 우주선으로 최대 7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우주비행이 가능한 차세대 유인 우주선으로 2020년 5월 31일에 승무원이 탑승한 첫 발사에 성공했고, 6월 1일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킹해 임무를 수행한 뒤 8월 3일 새벽 미국 플로리다주 인근 해상에 안착했는데요. 결국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미정부로부터 재사용을 허가받았습니다. 민간기업 스페이스X에 자극받은 미나사 역시 높이 3.3m, 직경 5m인 심우주 유인 탐사선 오리온을 개발 중인데요. 현존 최강의 우주 로켓인 SLS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입니다. 발사대의 높이만 하더라도 111m나 되는 초대형 규모의 추력은 더욱 충격적인데요. 무려 100톤에 가까운 화물을 싣고도 아무런 도움 없이 저궤도 위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1톤짜리 위성용 발사체를 성공시킨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기술이 정말 엄청나게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주 개발은커녕 자체 로켓 기술조차 전무했던 항공우주 후진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의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우주선도국의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여기에 하늘도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패권을 노리며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자 미국이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고 협력국의 대열에서 제외한 것인데요. 당연히 그 빈자리는 대한민국의 차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초대형 우주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에 숨겨진 진짜 목적과 의도는 달 식민지 건설입니다. 지금으로선 다소 의외의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이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투지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생태계 변화가 불과 10년 남짓이라는 시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쏘아 올린 위성은 지구의 낮과 밤의 경계에서 대한민국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ICBM 논란에 우리가 휩쓸리기보다는 누리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항공우주 기술력을 계속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요. 그러다 보면 근미래에 다가올 아르테미스를 넘어 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프로젝트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